아주 힘찬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기념식에서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세 노래. 감사합니다. 여기 오면 음악이 울리면서 딱 들어오니까 들어올 때 아주 입장할 때 기분 좋으시죠? 네. 이 강연을 2008년 봄부터 했습니다. 2008년. 다만 암산을 대충 해보니까 2008, 9, 10, 11, 12, 13, 14, 15 만 8년, 약 만 8년이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5, 8, 4, 한 400분 했습니다. 400분. 이렇게 개근해 주신 분들도 계신데 가끔 보시면 계속 보이시는 분들이 빠지신 분들이 계시고 또 돌아가신 분들도 제가 아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아무래도 변함이 많고 또 적게 보이시는 분들도 많이 가끔 보시고 부산에서 또 저는 부산과 살다 고향이니까 이런 원래 감각을 가진다는데 이 지역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 올 때마다 특히 이 부산일보 건물이 위치가 좋아서 그런지 또 시청이 항상 이렇게 행사가 많고 해서 아주 활기가 넘칩니다. 오늘도 보니까 결혼식 행사가 많고 그때마다 이 부산의 활기를 느끼게 됩니다. 요새 또 부산에서는 공항을 가덕도에 만드느냐 밀양에 만드느냐 가지고 관심이 많은데 아마 다음 주에 발표되는 거죠. 어제 부산일보를 보니까 평가하는 기관, 프랑스 평가하는 기관에서는 압도적으로 가덕도가 적지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도 가덕도가 밀양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바다하고 가깝고 밀양은 김해와 밀양 사이가 한 30분밖에 안 걸리죠. 그러니까 지역적 차이가 없고 아마 그거 만들려면 산을 몇 가지 이렇게 깎아야 됩니다. 이 공항은 아주 적지를 찾기가 어려워요. 공항은. 우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인천공항이 왜 저렇게 잘 되느냐 하면은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3시간 비행거리로 원을 딱 그려보면 3시간 비행거리입니다. 이 안에 어디가 들어가느냐? 일본이 다 들어가죠. 저 대만, 홍콩, 상해, 북경 다 들어가는 게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느냐? 막 7억 대입니다. 7억. 그 한가운데 딱 있으니까 인천공항이 세계적 공항으로 서비스는 항상 세계 1등 아니면 2등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관광객이 앞으로 계속 폭발적으로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어서 인도 사람들이 경제가 발전하니까 여행을 많이 하니까 허브 공항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고 그게 가덕도냐 밀양이냐 하는 것으로 좁혀졌는데 저 공항 하나가 들어갔을 때는 아마 100만 도시 새로 만든 거하고 더 이상의 효과를 만들더라고요. 어제 하네다 공항에서 큰 사고가 날 뻔했죠. 일본의 공항 사정은 어떠냐 하면 하네다 공항이 거의 도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외에 나리다 공항을 만들었는데 하네다 공항이 최근에 활주로를 하나 더 만들고 청사를 만들고 해가지고 거의 나리다 공항처럼 아마 지금 이용객 수가 더 많아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리다 일본에서는 나리다 공항, 그 다음에 도심에 있는 하네다 공항, 그 다음에 간사이 공항이라고 있습니다. 오사카, 고베, 여기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공업적 생산 지금 굉장히 강하니까 세 개의 허브 공항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인천공항이 제1 허브 공항인데 이번에 생기면 두 번째 허브 공항입니다.
어제 비행기 사고는 굉장히 아슬아슬한 겁니다. 한 10초 정도 사이로 대참사를 모면한 겁니다. 보잉 777이라는 비행기인데 이거는 엔진이 두 개죠. 보잉 747은 점보라고 합니다만 그건 엔진이 4개죠. 4개인데 비행기가 아주 깁니다. 보잉 747보다 더 길어요. 세계에서 가장 긴 비행기였어요. 310몇 명을 태우고 8km를 달리던 순간이었습니다. 달리던 순간. 내 엔진 하나에 펑하고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달리다가 속도가 나면은 조종사가 이 조종관을 끌어당기죠. 이렇게 당깁니다. 그럼 비행기가 뜨죠. 보통 시속 250km, KTX 달리는 속도하고 비슷하죠. 시속 250km에 도달하면은 그걸 V1이라고 해요. V1. 무슨 뜻이냐? 그 속도를 넘어버리면은 활주로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안 됩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떻게 되냐면 활주로 벗어나버립니다. V1 속도에 딱 도달하면은 무조건 떠야 됩니다. 무조건. 그 비행기는 V1 속도가 난 뒤에 텅 했으면은 그래도 떼야 됩니다. 뜬 다음에 수습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활주로를 이탈해요. 그런데 바로 그 한 10초 달리다가 펑 하니까 그 브레이크를 밟아서 쓴 겁니다. 그럼 떠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불이 붙은 상태에서 뜨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 뜨는 방법이 있어요. 엔진을 닫아버리면 돼요. 그럼 엔진 하나 가지고도 충분히 냉정하게 하면 대처는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대처를 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건 그대로 할 거예요. 그러면은 불이 붙은 상태에서 엔진을 끄든지, 엔진을 끄고 불이 붙은 상태에서 다시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비행기는 제일 무거운 데가 비행기가 뜰 때 제일 무겁습니다. 그 사실 아시죠? 왜 비행기가 뜰 때 제일 무겁습니까? 기름이 가장 많이 들어가요. 기름이. 승객 무게수는 얼마 안 됩니다. 기름이 거의 기체 무게하고 비슷합니다. 기름이. 정보를 끌게 한 400톤 되니까 기름이 100톤 이상이죠. 기름 덩어리니까. 비행기는 기름 탱크예요. 그래서 비행기 사고가 나면 항상 불이 나는 이유도 바로 그거죠. 그러면은 가장 무거운 상태에서 떠서 그 무게로 내릴 수가 없어요. 비행기는 뜬 무게로 그래 내리면 안 됩니다. 무게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내리면서 비행기가 부서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다 쏟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덤픽이라고 합니다. 보통 바다로 나가서 비행기가 회전을 하면서 기름을 쏟아내버립니다. 그래 가벼운 몸무게를 가지고 내리는데 요거 하는데 한 30분 걸립니다. 30분 이상 걸립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제 저 사고는 굉장히 큰 사고입니다. 큰 사고고 아찔하고 저거는 정말 누군가는 운이 좋은 사람들이 타가지고 운이 좋은 사람들이 탑니다. 요새 비행기 사고가 드러나죠. 최근에 이집트 에어라고 요새 이집트 에어라는 이집트가 요새 2011년에 민중 동기가 일어났다가 무슬림 형제단이 정권을 잡아다가 그 다음에 다시 군대가 그레타를 일으켜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이 이슬람 과격 세력이 이집트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집트를 출발한 러시아 비행기에 IS가 폭탄을 장치해가지고 날아가다가 공중폭발을 해서 2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이번에는 파리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이집트로 가다가 공중폭발을 해가지고 그것도 아주 순한 고도에서 3만 피트 이상에서 폭발해서 60몇 명이 죽었는데 지금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일단은 폭탄 테러 가능성이 제일 높다. 그래서 이 이집트는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 뭐 피라미드도 있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5대 문명의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이집트 갔다 오신 분들이 많으시라고 보는데 요새 관광이 잘 안 돼가지고 아주 경제가 회복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IS가 준동하는 바람에 비행기를 마음대로 탈 수가 없는 아주 불안한 시기였는데 통계상은 그러나 비행기가 가장 안전하죠. 통계로는 어떤 교통수단보다도 비행기가 안전합니다. 그런데 한번 터졌다 하면은 떼죽음을 하고 그게 신문에 크게 보도되고 정치 문제가 되고 하니까 실제 통계로 잡히는 것보다는 훨씬 불안하게 느끼고 불안하게 그리고 비행기를 타다가 보면은 이렇게 막 흔들리고 하면은 아이고 비행기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하지만 보통 그런 흔들려서 떨어지는 비행기는 거의 막 없죠. 전혀 없다고 하고 그래서 이 통계로 잡히는 것과 사람이 느끼는 거는 많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서 계속 비행기를 많이 타시기 바랍니다. 여행을 많이 하시는 게. 여행을 하면 공부함을 드린 것 같은데 저도 비행기 타면 불안하기도 해요. 비행기는 공중에 영원히 떠 있을 수가 없어요. 배는 고장이 나도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고 자동차는 고장이 나면 세울 수 있지만 비행기는 일단은 땅에 내릴 때까지는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불안정한 상태인데 그래서 이 여행을 많이 하면 할수록 비행기를 타기 싫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 비행기 타면 아주 신기하고 천진난만하게 좋게 비행기를 즐기다가 점점 시간이 가면은 아이고 비행기 싫어가지고 10시간 걸리는 그런 여행은 안 하려고 하고 그럼 국내 여행 입도 좋은데 요새 서울의 경우에는 국내 여행이 참 늘었습니다. 국내 여행 부산도 마찬가지겠죠. 하루치기가 거의 대부분인데 1박 2일 코스도 있고 하는 저는 우리 여행을 관광사를 통해서는 별로 안 했습니다만 우리 집사람이 이걸 갔다 온 바에 의하면 외국 여행 못지않게 국내 여행이 좋답니다. 여기 국내 여행 하시는 분들 많죠? 많이 하십시오. 그거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값도 사고요. 값도 사고 구석구석 구경할 때가 그렇게 많습니다. 많으니까 이 국내 여행을 많이 하시면은 어떤 느낌이 드느냐? 외국 여행을 많이 하면은 한국이 더 아름답게 보인다고 해요. 국내 여행을 자꾸 하면은 아마 한국을 아름답게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한국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오면서 뉴욕타임스 영자신문을 보니까 그게 아주 일면에 큰 기사로 실린 게 또 북한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북한이 이 요새는 사이버 테러, 인터넷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자료를 훔치고 인터넷 가동을 망가뜨리는 것을 사이버 테러라고 하는데 그걸 국제은행을 상대로 한답니다. 은행을 상대로 합니다. 은행을 요새는 송금이 다 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뭐 돈보다를 가져가가지고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키보드 몇 개 딱 치면은 몇억 달러가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요걸 이용해가지고 북한이 은행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돈을 빼간답니다. 돈을 빼가고. 참 기가 막히네. 돈을 빼가는데 그 기사 보니까 확실하게 쓰진 않은데 최근 피해를 본 게 필리핀 은행인데 필리핀에 무슨 은행인데 8천만 달러를 도둑 맞은 건지 애매하게 써놨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엉뚱한 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불로 송금하도록 만들면 8천만 달러가 그냥 나갈 거리는 돼요. 그리고 8천만 달러를 빼내가려고 했다. 근데 그 은행에서는 이게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확인을 안 해준다.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역사상 국가가 이렇게 은행 강도짓을 한 것은 처음이다.
상상이 됩니까? 국가가 은행 강도 전문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하나 감탄할 거는 저렇게 가난하고 납부된 데서 해킹 기술은 세계적으로 발전시켜가지고 저런 짓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참 한국 사람들이 역경에 처했을 때 견뎌내는 거 극복하는 기술이 세계에서 최고라는데 북한도 좀 나쁜 방향으로 말이죠. 일종의 서바이벌 게임입니다. 서바이벌, 살아남기 위한 끈질긴 게임을 한다는 걸 보면은 한편으로는 역설적으로 감탄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감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경험 많이 하셨을 텐데 1950년대에 군대 생활을 하신 분들 막사 지어라. 막사 지을 무슨 못이 있습니까? 나무가 있습니까? 근데 막사 지으라고 하면은 명령만 내려가면은 한 달 뒤에 가면 막사가 지어져요. 무슨 수를 쓰든지 끌어 모아가지고 그런 경험 하신 분들이 계시죠? 이게 한국 사람들의 저력입니다. 이게 다른 나라에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역경에 처했을 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주를 다 동원해가지고 뭘 만들어내는 데는 한국 사람은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단 조건이 있죠. 역경에 처했을 때입니다. 역경에 처했을 때. 오늘날과 같은 이런 평화시에는 그런 힘이 안 나와요. 평화시에 사람이 딱 급하게 되었을 때, 평화시에는 사람이 긴장이 풀어지니까 아무래도 좀 쉬운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장모님이 연세가 90인데 서울에 올라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다가 무심코 한다는 이야기가 아주 건강하십니다. 혼자서 KTX 탈 정도니까. 아이고, 나도 이제 늙은 모양이다. 90 되신 분 그렇게 얘기하고 또 한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세상이 좋은데 누가 죽고 싶겠구나. 누가 죽고 싶겠나. 근데 연세 드신 분들 하는 이야기, 아이고 죽고 싶다. 그러니까 못 살 때 하는 게 아니라 고생할 때 하는 게, 이렇게 좋은데 죽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아마 100살이 된 사람이라도 죽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못 살면은 전란 중에 이럴 때는 목숨에 대한 애착이 지금처럼 강하지 않죠. 사람이 고생을 하면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위험하면은, 고생을 하면은. 지금 돌아보면은 60년 전에 6.25가 났을 때 14살, 15살, 지금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던 이 사람들이 소년병으로 또는 학도의용군으로 자원해가지고 군대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몸만큼 무거운 M1 총을 메고 전투를 했다 하는 게 상상이 됩니까? 지금 그렇게 하면은 단 한 사람이라도 지원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절은 전란의 시절이고 가난한 시절이니까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 애국심에 감동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는 거죠. 순수한 마음. 그러니까 아마 수만 명의 소년병이 들어가서 전사한 사람 통계만 있습니다. 지금 전사한 소년병이 2,400명입니다. 2,400명이 전사했어요. 지금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나 모르죠. 또 국가가 위기에 처하고 하면 한국 사람들도 그런 용기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어요. 저 중동에 가면은 자살, 폭탄, 테러 할 사람은 모집을 한답니다. 모집을 하면은 줄을 서야 된대요. 줄을 서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더구나 젊은 사람들, 소년들이.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이슬람 교리가 있어요. 이슬람에서 목숨을 던져서 죽으면은 그게 지하드라고 하는데 성전, 홀리워, 순교입니다. 순교. 순교를 하면은 죽은 다음에 천당에 가가지고 거기서 예쁜 여자, 좋은 음식 사이에서 행복하게 산다 하는 교리가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현세 생활이 즐거우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현실 생활이 너무나 절박하고 신경질나고 이스라엘 믿고 미국 믿고 하니까 과감하게 현세를 버리는 거죠. 미래를 위해서. 그러니까 저렇게 자살한 테러가 줄을 잇습니다. 그러니까 못 살 때 용기가 나는 겁니다. 사람은 잘 살면 용기가 안 나죠. 오래 살고 싶은데 이 세상 좋은데 다만 자살이 또 다릅니다. 이상하게 또 이 자살률은 말이고 유복한 환경에서 자살률이 높아요. 우리 아마 1950년대의 자살률은 지금 자살률은 10%도 안 됐을 거예요. 이렇게 잘 사니까 또 자살률은 높아요. 이 자살률은 어디서 나오느냐? 배가 고파서 자살하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배가 고파서 자살하는 사람 봤습니까? 배가 아파서 자살하는 스트레스, 컴플렉스, 불평, 불만, 사는 의미를 상실하는 것. 이게 자살률이 높거든요. 이걸 보면은 이 세상이라는 것이 꼭 평화가 좋은 거, 전쟁은 나쁘다고 이렇게 볼 수 없는 아주 오묘한 어떤 원리가 그 안에 숨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반기문 씨가 제주도에 와가지고 거의 확실하게 대통령 후보로 나오겠다는 뜻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정도 이야기하면 그것은 대통령 후보로 나설 생각이 있다는 뜻입니다. 있다는 뜻입니다. 정치인들이 원래 완곡하게 설명하는 게 버릇입니다만 상당히 직설적으로 난 정치하고 싶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보면은 반기문이라는 변수가 한국 정치에서 이제 변수가 아니라 이건 상수가 되겠습니다. 상수.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반기문이라는 분은 한국인 중에서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이죠.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지난 10년 동안 세계의 거의 모든 문제를 다뤄본 사람입니다. 세계. IT에 지진이 나든지 시리아에서 내전이 나든지 북한 핵 문제가 있든지 항상 거기는 유엔 사무총장이 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그러니까 세계의 문제를 가장 높은 수준에서 10년간 다뤄본 사람이에요. 그런 경험을 갖게 되면 사람이 커집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듭니다. 자리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자리가 작아지면 그 사람의 능력을 키울 수가 없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점에서 아마 세계 정세를 보고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는 그런 점에서는 반기문 총장만한 사람이 한국인들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분은 권력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권력 의지가 강하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권력 의지가 약하면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특히 대통령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권력 의지가 없는 똑똑한 사람은 그냥 관료 정도로 끝납니다. 권력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유엔 사무총장 된 것이 그게 누가 모셔가서 된 건 아니죠. 자기가 국내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설득을 하고 유엔 사무총장을 결정하는 권한은 유엔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가 갖고 있습니다. 그 5개 나라 중에 결국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동의해입니다. 그때 2006년에 미국이 이 반기문 씨가 최소한 반미할 사람은 아니다. 반미할 사람은 아니다. 부시 대통령 시절입니다.
그 전에 유엔 사무총장은 제3세계 출신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반미 성향이 좀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좀 되었어요, 미국이. 그래서 방기문 씨를 선택을 했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쪽도 동의를 해가지고 저분이 유엔 사무총장 5년 연임을 했습니다. 잘 알겠지만 저분은 충청북도 출신이에요. 충청북도 출신. 이게 강점이라고 합니다. 이 대통령 선거는 지역적으로 표가 나오는 비율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 충청도 출신은 대통령이 되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경상도 출신은 너무 많고 호남도 한 번 했고 그래서 이제는 충청도 출신이 한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인구 비례상 그런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또 정서가 있습니다. 충청도 출신이 전체 인구 비례로 보면 유권자 인구 비례로 보면 16%입니다. 경상도가 한 32, 전라도 25, 충청도가 세 번째로 16%. 6%는 충북이고 10% 정도가 충남 대전입니다. 그 다음에 저분이 당을 어디를 선택을 할 거냐. 새누리당으로 간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고 박근혜 대통령이 방기문 씨를 상당히 정치하도록 권유했을 것 같기도 하다 하는 거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워낙 요새 인기가 떨어지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새누리당을 선택하는 게 손해일지도 모른다 하는 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럼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새누리당은 나중에 가서 뭐 방기문 씨를 지지한다. 뭐 이렇게 될지도 모르고 아니면은 새누리당에서 후보를 내고 끝까지 가보면은 방기문 씨가 1등을 달리면은 뭐 중도 사퇴를 하든지 뭐 이런 가능성도 있고 현재로는 2017년 12월 대선에 후보로 나올 사람이 예측을 한다면 문재인, 안철수, 방기문 요 세 사람 플러스 한 명 정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게 한국의 정치판은 이전투구입니다. 이전투구. 또 한국 사람들은 국제 무대에서 저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높은 평가를 잘 하지 않아요. 또 유엔 사무총장 지낸 사람들이 많지만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가지고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사무총장 출신의 대통령 한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walter icke라는 오스트리아의 경우를 빼고는. 그래서 화려한 국제 무대에서 외부의 정상들하고 어울려서 이렇게 놓은 것이 굉장한 경험이지만 투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반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감. 특히 한국적 정서에서는 너무 잘 나가는 사람, 엘리트에 대한 기본적인 반감이 있어요. 그래서 방기문 씨가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될 게 한 세 가지 정도 있는 게 뭐냐. 나는 외교 대통령이 되겠다. 그런 이야기 하면 표가 날아가 버립니다. 한국 사람들은 외교 대통령 찍을 사람 없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 안보를 든든히 하는 대통령,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외교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면 한국 사람들은 표가 아마 안 나올 거예요. 또 주변에서 충청도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기 시작하면 이것도 불리합니다. 충청도 대통령, 외교 대통령, 또 하나 박근혜 대통령이 미는 사람이다 하면 불리합니다. 이 세 가지는 다 불리합니다. 이 정치가 머리로서 하는 게 정치가 아니고 대부분의 정치는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투표할 때 감정적으로 합니다. 감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보통 사람들 이 생활인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잘 이해를 하고
그것을 잡아내는 선거운동을 하느냐. 미국에 트럼프라는 사람이 그걸 잘하고 있죠. 트럼프라는 사람이 미국 언론에서는 완전히 정신병자 정도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유권자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론의 보도와 여론이 따로 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어버렸어요. 저 사람만큼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언론의 자유가 없어요. 조심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말을 어떻게 보면 멋대로 했습니다. 멋대로.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미국 언론의 비판을 물리치고 되었다는 점에서 아주 관찰할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미국에서도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여론이 따로 있다 이겁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여론,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언론이라는 게 눈치를 보는 게 많습니다. 언론이 국민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보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예컨대 어느 지역의 눈치를 봅니다. 또는 어느 집단의 눈치를 봐서 또 어떤 종교단체의 눈치를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금기, 성역이라는 게 있어요. 언론이 성역. 어느 나라는 있습니다. 아무리 언론 자유를 누리더라도 정치도 거기에 따라가게 마련인데 이 트럼프라는 사람은 그걸 다 깨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 하고 싶은 이야기의 공통점이 뭐냐면 미국의 백인 중산층의 이야기를 대변해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백인들이 아주 기분이 나빴던 점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그 유색인종들이 너무 설친다 하는 데 대한 불만, 그리고 우리가 내는 세금을 너무 낭비한 많이 한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거는 뭐 이해하겠는데 게으른 사람을 왜 도와주느냐 이거죠. 게으른 사람을 왜 도와주느냐. 이게 또 국제적으로 가면은 한국, 일본은 부자 나라인데 그 나라에 우리가 세금을 써가지고 몇만 명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으면 주둔비를 좀 내야 될 거 아니냐. 왜 쥐꼬리만큼은 내느냐 하는 데 대한 불만, 납세자에 대한 불만, 이런 것을 자극을 하니까 백인 중산층 그리고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1일 선거에서 그 전에는 압도적으로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될 거라고 봤습니다. 지금도 당선될 거로 보는 전문가들 의견이 훨씬 더 많습니다. 미국의 선거는 전국 유권자 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마다 가지고 있는 그 선거인단이라는 요 사람들의 숫자로 결정이 돼요. 조지아가 2000년 11월에 말이죠. 기억나십니까? 부시하고 고아가 붙었습니다. 근데 플로리다에서 개표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무효표냐 유효표냐를 가지고 결판이 안 나와가지고 한 달 동안 당선자가 결정 안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 기억나시죠? 그 나중에는 미국 대법원까지 갔어요. 대법원에서 한 표 차이로 대법관까지 또 투표를 해가지고 한 표 차이로 부시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법관 한 표 차이로 부시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전국적인 득표는 엘 고어가 더 많았어요. 한 50만 표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선거인단에서 부시가 이겼기 때문에 대통령이 됩니다. 이 간접 선거에 아주 묘합니다. 이게. 자, 이걸 보면은 미국에서는 고정적으로 공화당 찍는 주, 고정적으로 민주당 찍는 주가 있어요. 대충 보면은 이 바닷가에 있는 주 있죠. 캘리포니아, 뉴욕, 매사추세츠 이런 바닷가에 있는 주는 민주당 지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륙으로 들어가면은 공화당 지지가 많아요. 내륙으로 들어갈수록 미국이 좀 보수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백인이 좀 많이 살아요.
근데 그 중간에 가끔씩 공화당도 찍었다가 민주당도 찍었다가 하는 주가 몇 개가 있어요. 많지가 않습니다. 요 주가 한 대여섯 개 됩니다. 여기서 결판이 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주가 오하이오 주하고 플로리다 주라고. 오하이오 주와 플로리다 주를 두 개를 이기면은 무조건 당선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계산으로 하면 트럼프가 아예 버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재미있는 지금 선거가 트럼프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니까 사람들이 힐러리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또 아이고 너무 지겹다 이렇게. 저 여자 얼굴 본 게 도대체 몇 년이냐. 93년부터 퍼스트 레디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텔레비만 틀면은 그 여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식상하는 게 있잖아요. 식상하는. 또 너무 머리가 좋고 말 딱 떨어지게 하니까 이게 또 싫은 거예요. 너무 똑똑해서 싫다. 너무 오래 봐서 싫다.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 보니까 이게 다 감정적인 반응인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나. 특히 트럼프 대 클린턴의 텔레비전 토론이 아주 재밌을 거라고 봅니다. 아주 격돌할 겁니다. 거기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아주 재밌게 보시면 돼요.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진 것 같지만 실질적인 관심은 특히 정치적으로 내려갈수록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야구에 대한 관심이 정치에 대한 관심보다 더 많을 거예요. 야구에 대한 관심이. 아마 야구 원래 관객이 1000만 넘을 것 같은데, 1000만. 골프는 관객이 아니라 골프장에 가서 운동하는 사람 숫자가 1000만 넘는지 모르겠죠. 이렇게 되면 이거 스포츠가 아닙니다. 스포츠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 나라가 발전하고 즐길 게 많아질수록 스포츠가 핵심입니다. 그 중에 특히 한국 경우를 보면 야구하고 축구죠. 야구하고 축구. 뭐 부산은 야구 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 아마 야구장에 자주 가시는 분들보다는 야구 스코어를 항상 챙기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 자신을 야구 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야구 팬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축구 팬은 얼마 됩니까? 축구 팬. 아, 여기 축구 팬이 많네요. 이 연세 드시는 거겠습니다. 젊은 사람은 야구 팬이 많아요. 야구라고 하면은 옛날부터 고등학교 야구였죠. 고등학교 야구 잘하는데 인천에 있는 고등학교가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 그 다음에 대구로 갔습니다. 나중에 군산, 광주로 가서 전국적으로 박사님 되었습니다. 김홍용 감독 같은 사람은 옛날에 부산 상고, 지금도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중에 부산 사람 두 사람 있잖아요. 추신수, 부산고등학교 출신, 이대호, 경남고등학교 출신. 이 부산이 옛날에 구도라고 했죠. 야구 구자를 써가지고 도시 구자, 구도다. 지금도 요새 롯데가 좀 시원치 않습니다만 이 우리나라 야구 전체의 이 방향을 좌우하는 게 부산이라고 해요. 부산 팬들 또 가장 극성이고 야구를 또 가장 잘 안답니다. 부산에 야구장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야구를 보는 눈이 아주 높다고 해요. 저도 야구 광인데 한 50년 이상 매일 야구에 바치는 시간이 2시간 이상 됐습니다. 그 시간을 돈벌이에 바쳤으면 아마 100만 장 됐을 텐데 근데 후회는 없습니다. 야구를 보고 즐기는 그 시간은 아주 무한지경이에요. 모든 스트레스를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맑아집니다. 야구를 즐기는, 야구를 하든지 보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팀 선수들이 오늘 이겼나
히트를 쳤느냐, 뭐 이런 걸 확인하는 순간, 그래서 이 팬이 생기는 거죠. 야구 팬, 축구 팬이 생기는 건데, 이것도 너무 깊게 뭐 하다 보면 일상생활을 중독이야. 야구 중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독. 게임 중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스포츠 중독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축구를 잘 모르니까 야구의 경우에는 그렇게 시간을 많이 바쳐서 즐길만한 거리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많은 걸 배우게 됩니다. 많은 걸 배우게 되고, 저는 야구를 통해서 외국어를 일본어하고 영어를 아주 쉽게 배웠습니다. 야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일본어를 배운다는 의식 없이 야구를 즐기다 보니까 메이저리그 뭐 중계방송도 듣고 일본 중계방송도 듣고 하다 보니까 일본어와 영어가 별로 틀리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덕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이거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 다음 역시 영화 아니겠습니까? 영화. 저는 영화 많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영화. 최근에 본 영화 2개를 제가 한번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45년 후란 영화가 있습니다. 45년 후. 결혼 45년 후란 뜻입니다. 영국에서 만든 영화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결혼 45주년 넘기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결혼 45년 기념일을 앞둔 두 부부, 영국 부부가 겪는 갈등을 아주 아름답게 그린, 점잖게 그린 영국 영화입니다. 영국 영화는 원래 좀 점잖아요. 신사답게 그립니다. 그 다음에 스포트라이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 요거는 기자 영화입니다. 기자를 상대로 다룬 영화가 많지는 않은데,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보스턴에서 보스턴 글로브라는 아주 유명한 신문사가 있습니다. 그게 취재팀 이름이 스포트라이트예요. 5명의 기자들이 팀을 만들어서 이 신부들이 어린애를 성추행하는 증거를 잡고 그것을 추적하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한 90명의 신부 명단을 밝혀내는 취재 과정을 잡은 기사입니다. 기사가 아니라 영화죠. 아주 정확하게 썼습니다. 그 보스턴 글로브라는 신문사는 그 취재를 통해서 퓰리츠상을 받았어요. 성추행을 한 90명의 신부 명단을 공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취재를 하느냐, 미국 기자는 어떻게 취재를 하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기자들이, 한국 기자들이 꼭 봐야 될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자가 취재를 한다고 해서 뭐 목숨 걸고 총탄이 오가는 데서 하는 취재만 그게 영웅적인 게 아니라 성실하게 자료를 모으고 또 확인할 것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 감동을 줍니다. 아, 기자는 이렇게 기사를 써야 되겠구나. 우리 한국은 어떠냐? 이렇게 돌아보면은 우리 기자가 25,000명이나 되는데 저런 기자, 그 취재하는 기자가 한국에 과연 1,000명이 있겠느냐? 저런 기자가 한국에 1,000명만 있어도 나라가 맑아지겠구나. 부정이 줄어들겠구나. 그 소리하는 거짓말쟁이들이 힘을 못 쓰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용감한 기자 한 사람이 있으면 사회가 그만큼 맑아집니다. 용감한 기자. 꼭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그런 기자가 없으면 거짓말이 그냥 참말이 되어가지고 흘러갑니다. 부정부패가 그냥 흘러가요. 예산 낭비가 그냥 넘어갑니다. 그것을 교훈적으로 보여주는 스포트라이트. 이 두 영화는 아마 큰 극장에서는 사라진 것 같은데, 뭐 영화 보는 방법 많죠. 45년 후 스포트라이트. 이것은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손자나 아들한테 부탁하면 잘 보게 해줄 겁니다. 요새 핸드폰이나 뭐 컴퓨터가 고장나면은 그
그 아들이나 손자 불러가지고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들 많죠. 이게 혁명의 시대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배우는 게 정보화 시대라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것도 초등학교 다니는 2학년, 3학년들이 할아버지가 보장된 핸드폰을 고쳐주는 세상입니다. 요게 혁명입니다. 요게 혁명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혁명이 뭡니까? 아래 위가 뒤집어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 지식 세상에서는 이미 여기 계신 분들 상당수는 혁명 당한 거예요. 혁명이 당했습니다. 이런 세상이니까 앞으로 변화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난주는 무슨 5.18 해가지고 지금도 저렇게 광주 사태 가지고 나라를 소란스럽게 하는 세력이 있어요. 광주 사태는 이게 참 한국 역사에서 참 쟁점이 많은 사건인데, 일단 노태우 정부 시절에 고전에는 폭동이다 해가지고 처벌을 했다가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광주 민주화운동이다 해가지고 민주화운동의 성격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래서 청문회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1989년 12월 31일 날 전두환 그 백담사에서 생활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국회로 불러가지고 청문회를 정언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다 글떡장 해가지고 정치적 합의를 이미 했던 사건입니다. 그걸 그때 노무현 의원이 명패일집을 던져가지고 유명해졌는데, 그게 1989년 12월 31일입니다. 저도 그 현장에서 있었어요. 기자로서. 그걸로 다 끝났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때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노태우 다 합의를 했어요. 이걸로 모든 걸 끝낸다. 더구나 한 세대가 지나가는 마지막이다. 해서 끝냈습니다. 끝났어요. 그게 다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김영삼 때죠. 김영삼 야당이 계속 12.12 사건, 5.18 사건 수사해달라고 고소 고발을 하고, 그때도 김영삼 정부는 이것은 공소시효도 다 끝나고 성공한 쿠데타를 법정에서 다룰 수는 없다. 역사의 평가에 맡겨야 된다 하는 게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검찰에서도 이미 종결을 했어요. 1995년 초에 종결 끝났습니다. 두 번 끝났습니다. 정치적으로 끝나고 법률적으로 끝났습니다. 자,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었느냐. 1995년 9월입니까? 8월 9월인데 박계동 의원이 국회에서 노태우 비자금 불폭로를 합니다. 노태우 비자금 장부가 발견됐다, 계좌가 발견됐다, 폭로를 해요.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관심이, 그럼 누가 그 노태우 비자금을 썼느냐? 여기에 김대중 씨가 선수를 쳤어요. 내가 20억 받았다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김영삼 당신은 얼마 받았느냐? 밝히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김영삼 대통령이 그 92년 대통령 선거 때 있었던 그때 노태우 자금을 많이 받아서 안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아요. 김영삼 대통령이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아요. 나중에 밝혀졌지만은 노태우 대통령이 직접 김영삼 씨한테 선거자금으로 준 것이 3천억이었습니다. 92년 대선때 직접 건네준 것이 3천억입니다. 별도로 기업이 갖다 준 것은 뭐 그보다 훨씬 많을 건데, 하여튼 노태우 대통령이 직접 자기가 받은 비자금 중에서 3천억 수표를 사람을 시켜서 김영삼한테 주세요. 김영삼은 그런 거 딱 모른 척하고 어디로 튀느냐? 5.18 특별법을 만듭니다. 기억납니까? 요 과정이 이제 기억나죠? 5.18 느닷없이, 이게 느닷없이입니다. 느닷없이.
노태우 비자금 사건하고 5.18 특별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김영삼과 그 옆에 있었던 좌파적 성향을 가진 참모들이 건의를 받아들였는지 뭔지 모르겠고 코난이 모르니까 더구나 자기가 싫어하는 김대중 씨가 자기를 몰아붙이니까 속으로 끙끙하다가 탈출구를 하나 만들어요. 그게 5.18 특별부를 만들어서 12.12 사건과 광주 사태를 다시 수사하겠다. 여기서 한국 역사가 한번 변곡점을 이렇게 가다가 꺾이는 겁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모두 완전히 위헌입니다. 공소시효가 끝났고 소급 입법을 해야 되니까 이건 그래서 이건 법률가들사이 이건 위헌이다. 그 재판 중에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지금처럼 9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5명이 위헌이라고 했어요. 이 위헌이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는 압력에 견디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이 빠져가지고 6명을 채우려고 6명 돼서 위헌 그 법률이 효력을 성취합니다. 한 표 차이로 또 역사가 바뀝니다. 한 표 차이. 아까 부시 대통령이 대법관 한 사람 표 차이로 당선된 것처럼 우리나라 역사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한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5대4로 위헌이 아니게 됐습니다. 위헌은 3분의 2가 위헌이라고 해야 됩니다. 6명이 위헌입니다. 그래서 노태우 구속, 전두환 구속, 12.12 사건은 군사 반란이다. 그 다음에 이 광주 사태에 대한 법적 판단입니다. 이제 거꾸로 되어버렸습니다. 광주 사태를 일으킨 사람은 총을 들고 군인들하고 싸운 사람들까지 일으킨 사람들의 행위는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정당한 행위였다. 그게 정당성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이걸 진압하는 행위가 내란이다. 진압자가 이제 역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역적이. 완전히 그 사이에 온 역사평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이런 정호용 이런 사람들이 내란죄로 12.12는 군사반란, 5.18은 내란입니다. 이게 내란죄로 처벌받았어요. 그래서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감성을 인정하고 나왔습니다. 요게 지금까지 굳어지고 있죠. 내란이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법적 판단이 다르죠. 이게 다릅니다, 지금. 국민 여론조사하면 그런 판단하고 일치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불조한 행정국이라는 이걸 합창을 하느냐, 재창을 하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시비가 벌어집니다. 이거는 명백합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쓴 사람은 백기관이라는 분인데 그 사람은 시를 노래에 맞춰서 개사한 사람은 황석영이라는 사람입니다. 황석영은 북한에 밀입국 해가지고 김일성을 만나고 김일성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감옥에 몇 년 동안 살다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가사를 만든 이 노래를 못 부르게 한 게 아닙니다. 부르고 싶은 사람만 부르라. 그러나 대통령도 거의 참석하는데 대통령까지 의무적으로 부르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이 정부 방침이에요. 그럼 이거를 의무적으로 부르라 재창이라고 한다면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일성으로부터 돈 받은 자가 개사한 가사를 의무적으로 부른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일제시대 때 고등경찰로서 독립군을 잡던 사람이 작곡한 노래를 3.1절에 부르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것도 의무적으로 부르라. 아니 부르기 싫은 노래는 안 부를 자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권리가 있고. 이게 시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시비가 되는 거 아닙니다. 부르는 사람 불러라 이거예요. 그런
그런데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 불러라. 아니 내가 노래 부르기 싫은데 더구나 대통령 장관이 와가지고 같이 따라 부른다. 그 가사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혁명 가사예요.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기억겠다는 뜻이 분명히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 남북한의 좌파들이 모이기만 하는 이 노래를 예우가처럼 부르는 그 노래를 대통령이 음주로 부르려고, 부르기 싫은 사람들까지 강제로 부르려고 재창으로 지정하는 것은 이거 헌법 위반입니다.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이분 누구를 추가하는 겁니까? 네? 이분 누구를 추가하는 겁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인세에 찬양하는 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문제가 이걸 하여튼 확실하게 이게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보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는 아닌 건 확실해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민주공화국은 개인의 자유를 인정합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시키는 것은 이건 전체주의가 아닙니다. 전체. 내가 싫어하는 여자를 억지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강제하면 안 됩니다. 이건 엄청난 지금 그 노래를 재창하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절대로 민주투사로 자칭하든 말든 그 사람들은 이미 그 마음속에 독재자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독재자입니다. 그 사람 이거는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어요. 양보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정체성과 헌법 정신이 짓밟히는 것을 허용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 그 박승춘 보훈처장 이분이 아주 육군 중장 출신인데 아주 배짱이 있고 논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거셔가지고 보훈처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잘한다고 자꾸 격려를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내일 보훈처 전화번호 찾아가지고 한번 전화 보세요. 그래가지고 격려를 보내시고 여기 계신 분들이 격려하면요 그 사람들이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버팁니다. 신문만 보면 요새 조선일보까지 포함해가지고 신문은 애매하죠. 애매한 게 아니라 정부가 한 것이 뭐 속 좁은 거다. 아니 속 좁은 거하고 따질 게 아니에요. 원칙이 있는데 이건 다 국가 정체성의 원칙, 헌법 정신의 원칙, 이건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 양심입니다. 양심. 그런데 만약 그걸 재창하라고 그러면요 그 자리에 앞으로 다른 단체는 참여 안 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되겠다 이거예요. 여기에 또 하나 전두환 전 대통령의 문제가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어떤 신동아 잡지하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기자가 물으니까 아니 대한민국 군대에 누가 국민한테 총을 쏘라고 명령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럼 바보 같은 질문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는 발포 명령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그러니까 또 야당이 듣고 일렀습니다. 그러면 왜 죽었느냐 이런 거예요. 발포 명령을 전두환이가 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것도 아까 그 노래를 억지로 부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심리예요. 전두환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은 광주 사태 진압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요. 더구나 발포 명령을 내리라고 할 입장도 아니고 그런 지휘 선상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5.18, 5.17 전국 개헌 확대를 통해서 신군부가 최규하 대통령을 제치고 정권을 잡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광주에서 발포 명령을 하라고 한 거하고는 관계도 없습니다. 정권을 잡았으니까 발포 명령 내렸을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논리가 안 맞는, 그건 뭐 재판을 통해서도 수사를 통해서도 이미 밝혀졌어요. 광주 사태에서 발포는 있었으나 발포 명령자는 없다는 게 재판 결과입니다. 발포 명령자 없다.
왜 없느냐? 발표가 본격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5월 21일 날 낮에 금남로 전남도청 앞에서 수십만의 민간인과 소수의 공수부대가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버스를 탈취한 민간인이 차를 몰아가지고 바로 눈앞에서 공수부대원을 깔아 죽였다. 그걸 본 장교들이, 그때 장교들만 시탄을 갖고 있었어요. 장교들이 그때 소기 시작했어요. 이 발포 명령을 가지고 소기 아니에요. 눈앞에서 알려 죽으니까 쏜 겁니다. 아주 즉각적 반응이죠. 그때부터 총격전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화려한 휴가라는 영화를 보면은 어떤 식으로 왜곡을 해놨느냐. 애국가를 부르는 사람을 향해서 공수부대가 무릎수화 자세를 해서 일제사격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아주 나쁜 놈들이 만든 영화입니다. 이거는. 그걸 천만 명이나 보고 그때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런 짓을 하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그 영화만 보고 전두환이가 발포 명령자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발포 명령자 없어요. 전두환은 책임이 없습니다. 발포 명령에 관한 책임이 없어요. 누가 있느냐? 발포 명령자가 없고 진압은 계엄사에 있어요. 계엄사령관은 당시 육군참모 총장 이희성 씨였습니다. 이희성 씨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2.12에는 전두환이 관여했지만은 5.18에는 아무 관계 없다. 내 책임하에서 했다. 발포 명령이 없다. 요게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요것만 한때 2,000명 죽었다고 했는데 2,000명 죽지 않았어요. 한 200명 정도 죽었습니다. 그 중에 27명은 군인과 경찰관이에요. 민간인들 죽은 중에서 수십 명은 자기들끼리 오발로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군이 들어왔다에 대해서 전두환 대통령이 또 이것도 정리를 잘했어요. 600명이 들어왔다는데 그것들 본 적 있습니까? 하니까 전두환 대통령 반응이 600명? 그 무슨 소리지? 누가 그런 소리예요? 보고받은 적 없다는 겁니다. 북한군 들어오지 않으세요? 그게 또 비리를 가진 사람들이 많지. 요게 광주사태와 관련된 팩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도는 루머나 믿고 싶은 건 또 다르죠.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믿고 싶은 대로. 사실은 A인데 자기는 B를 믿고 싶다 하면은 세상이 그렇게 보입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되겠냐. 결국 나중에 자기가 손해를 보고 믿고 싶은 대로. 오늘 주제는 한국전의 세계사적 재인식이라는 주제를 그렇습니다. 자, 이제 6.25가 또 다가오고요. 6.25가 오면은 항상 따라다니는 이야기가 김일성 남침이고 동족 성장을 했고 승자도 패자도 없는 전쟁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제 한국 전쟁을 그런 식으로 보지 말자는 겁니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전쟁이 아니라 한국 전쟁은 이긴 전쟁입니다. 이겨도 보통 이긴 게 아니에요. 세계가 이긴 전쟁입니다. 세계가 이겼습니다. 한국 사람만 이긴 게 아니에요. 세계가 이겼습니다. 세계가 이긴 덕분에 수십억의 인류가 우리가 흘린, 미군이 흘린, 연합군이 흘린 피 덕분에, 피값 덕분에 지금 안전하게 살고 있고 자유를 누리고 번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6.25 한국전쟁은 이긴 전쟁입니다. 이긴 전쟁. 동족 상장, 승자도 패자도 없다. 그런 말 앞으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어떤 사건은 그 해석을 1953년에 휴전됐을 때 한국전쟁은 이런 것이었다라고 해석하면 틀려요. 그런 전쟁은 시간이 지나봐야 됩니다. 아, 이 전쟁으로 그 뒤에 세상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는 것을
역사적 관점에서 한 5, 60년의 시간을 두고 보면은 아 이랬었구나, 이 전쟁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역사적 평가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시간이 필요해요. 한국전에 대한 시각은 냉전이 끝나면서 이긴 전쟁으로 성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긴 전쟁. 냉전에서 1991년에 소련이 무너져버리고 동부 공산권이 다 민주주의 국가로 변화하면서 보니까, 되돌아보니까 아 한국전에서 유엔군이 버틴 덕분에 공산권이 무너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자, 한국전을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제가 딱 한 문장으로 딱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일성이는 스탈린과 모택동원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도 일요일 새벽에 비겁하게 압도적 군사력으로 낭침을 했습니다. 탱크가 200대가 있었는데 한국은 탱크가 한 대도 없었어요. 북한은 전투기도 있었는데 우리는 연락기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이런 기습을 당하면 무너져 버립니다. 항복해버립니다. 그냥. 유럽에서 최강의 육군을 자랑하던 프랑스 군대도 1940년 5월에 독일군의 기습을 받고 6주 만에 무너졌습니다. 6주 만에. 근데 병력은 탱크 수는 오히려 프랑스가 더 많았어요. 그러나 기습을 받으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게 정상입니다. 한국은 그때 무너졌어요. 한국은 무너졌어야 돼요. 미군이 오기 전에 이미 손드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버텼어요. 왜 버텼느냐?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어요. 국군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참전을 결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버티면 되겠구나. 용기가 생겼습니다. 또 월남한 사람들 입을 통해서 공산당이 얼마나 나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즉 결사항전을 했습니다. 결사항전이죠. 어떤 민족이 목숨을 집단적으로 걸고 결사항전한다는 것은요, 세계 역사에서 보기 힘듭니다. 결사항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기습을 받았으니까 부채는 불가피하죠. 그러나 항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채는 있어도 항복은 있었습니다. 부대 단위로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해서 시간을 보낸 사이에 미군이 왔죠. 그래서 한국이 살았습니다. 우선 한국이 살고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5대 공업국으로 또 민주주의 하는 나라로 커가지고 국제공산주의의 확장을 38 수준선에서 막는 자유의 방파제 역할을 하면서 또 하나 북한과 대비하는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하면 이렇게 발전한다고 하는 모델이 됐습니다. 모델하우스가 됐어요. 모델하우스. 쇼윈도가 됐습니다. 그래 공산당도 야 한국을 보니까 이 공산당이 안 되겠구만 하는 걸 88 올림픽을 통해서 절실하게 느끼도록 하고, 그게 동부 공산권이 무너지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자유의 방파제 겸 자유민주주의의 모델하우스 쇼윈도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미국이 재빨리 칠함대를 대만 해역으로 보내서 대만을 지키는 선언입니다. 대만은 우리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 대만도 그 뒤에 발전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공업력을 갖춘 나라고 중국에 먹히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대만 2천만 국민들은 한국 사람 보면 무조건 절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이 경제보호했습니다. 전쟁에는 어마어마한 군수물자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미국에서 만들 수가 없어요. 가까운 일본에서 만들어야지. 그래서 일본 경제가 한국전 덕분에 부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미국 편에 서게 됐습니다. 독일이 어떻게 했느냐? 독일이 한국전이 딱 일어난 걸 보니까 아디나우 대통령이 금방 눈치를 차렸어요. 독일이 이제는 재무장해도 되겠다. 독일이 재무장해야
유럽을 소련의 침략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 그러면은 끔찍한 영국, 프랑스도 동의를 해줄 것이다. 미국은 적극적으로 밀어줄 것이다. 그래서 독일이 재무장을 합니다. 독일이 또 어마어마한 공업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즉 동서냉전에서 세계 2대 공업국인 일본과 서독이 6.25를 계기로 해가지고 미국 편에 서버렸어요. 이때부터 이 게임 끝났어요. 일본과 서독만 합쳐도 소련을 대항할 수 있는데 그게 미국까지 편을 드니까 그때 이 공업력이 최고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나토라는 군사 조직이 있었는데 요게 그냥 뭐 서류상에 있는 기구 비슷했는데 6.25가 딱 나니까 이걸 본격적으로 군사 동맹 체제로 만들었습니다. 나토가. 그 다음에는 트루만 행정부가 중공군이 11월에 들어오니까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군사비를 3배로 늘립니다. 3배로. 군사비를 3배로 늘리면서 6.25가 났을 때 미군의 군사력이 130만이었어요. 6.25가 끝날 때는 350만이 됩니다. 군사비를 본격적으로 늘리면서 소련을 상대로 좋다, 니하고 내하고 한번 군사비 경쟁 한번 해보자.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해서 미사일도 개발하고 뭐 잠수함도 만들고 해가지고 해보니까 누가 이깁니까? 경제가 든든한 쪽이 이기죠. 40년 동안 군비 경쟁을 하니까 소련이 나중에 손들어 버립니다. 경제가 막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6.25를 계기로 해가지고 소련을 봉쇄 포위망이 완성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6.25 덕분에 세계가 이겼다. 서방 세계가 이겼다. 이런 주장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클린턴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이런 사람들 6.25 기념일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직도 승자도 패자도 없다. 이런 애매한 이야기 하면서 뭐 형제가 서로의 가슴에 총을 쏜 전쟁이다. 이런 패배주의적, 감상주의적 6.25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한민족이 2000년 동안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6.25 때 버틴 것, 그리고 전후 개발, 전후의 경제 발전, 민주화, 이것은 세계사적 성공 사례입니다. 여기에는 피와 땀과 눈물이 들어갔어요. 공짜로 된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해야 합니다. 피, 땀, 눈물로 만든 세계사의 금자탑이 한국이다. 그런데 여기에 약간 등급이 있어야 돼요. 피, 땀, 눈물 중에 뭐가 가장 고귀합니까? 피와 땀이 가질 수가 있습니까? 피 흘린 사람이 가장 고귀한 존재입니다. 즉, 애국자에도 등급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6.25 때 나를 지키기 위해서 죽은 사람, 부상한 사람, 참전 용사들이 최고의 애국자는 그런 것입니다. 그냥 땀 흘린 사람입니다. 땀 흘린 사람은 누구냐?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땀 흘린 사람이죠. 우리 부모 세대이기도 하고 기업인, 노동자, 근로자. 그래서 경제를 튼튼하게 하니까 자연적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졌어요. 민주화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체력탄도 터지고 해가지고 눈물 흘린 사람 많아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피, 땀, 눈물. 이것은 대한민국이 모든 사람들이 이 역사관을 공유해야 됩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 우리가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이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구나. 세계를 구했구나. 세계가 다, 학자들도 다 이제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는데 한국에서 나는 아직도 한국전 하면 전쟁은 무조건 싫어. 또 어떤 사람은 그때 우리가 한국 했어야 독립됐을 텐데 하는 이런 못된, 그것도 기껏한다는 게 우리 보수 측에서도 기껏한다는 게 성자도 배자도 없다 이런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이런 노예 근성적인 역사관을 깨고 세계사적인, 세계가 인정하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6.25에 대한 재인식을 갖자 이런 뜻입니다.
한국전에서 버텼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전후 복구입니다. 전후에 대한민국이 군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 근대화를 하고 기업인들이 등장하고 과학기술자가 우대를 받고 무역 상사가 일어나고 세계가 우리의 무대가 되면서 경제 발전을 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민주화를 했다. 전후 근대화죠. 이 모델은 또 한 번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들을 가르치게 돼 있어요. 어떻게 가르치느냐? 후진국이 선진국을 따라잡으려면은 모델이 있어야 되는 거야. 따라가는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뭐 독일이 영국 따라잡는 그거는 자기들하고 너무 멀리 관계고 역사 문화적으로 다르다. 일본이 근대화를 성공시켰는데 이것도 그것을 따라하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는데 한국의 경우가 있구나. 한국 식민지니까 전쟁이 있었다.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경제 발전이 되더라. 한국 모델을 따라가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 모델이 세계 문화유산이 바로 이런 겁니다. 세계 문화유산이 이렇게 됨으로써 많은 가난한 아프리카 사는 사람, 말레이시아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의 교과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덕분에 수백만 또는 수천만 명이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 덕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전에서 버틴 거와 전후 근대화는 우리 민족 역사 2000년에 우리가 만들어낸 최고의 성과입니다. 이거 최고의 성과. 그러면은 자랑스럽게 우리의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우리 고생한 부모 세대가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랑스러워지면은 요 한국전의 역사가 힘이 되는 겁니다. 힘이 되면 뭐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잘해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뭘 잘해보느냐? 마지막 남은 냉전지대 한국에서 자유통일을 하자. 자유통일을 하는 것은 천하대세다. 마지막 남은 요 북한 정권을 어떤 식으로 해서 녹여버리고 전쟁하지 말고 고단수로서 녹여버리고 자유통일을 함으로써 한국전을 다른 사람 편하게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데서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민족이 7,500만 단위로서 자유로워졌다고 하는 그 힘이 여기서 생깁니다. 힘이 여기서 생깁니다. 그렇게 보면은 긴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은 북한이 망하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천하대세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전과 전후 복구의 이 과정을 보면은 그러나 좋은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없다고 해요. 좋은 것은 자유통일이라는 좋은 것은 반드시 여기에 따른 노력이 있어야 되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평화를 즐기면서 생기는 이 나태해지는 거, 이기주의가 되는 거, 불평, 불만, 그래서 마음속에 해일조선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자살 막 하고 하는 이런 심보, 요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요걸 극복하는 힘도 한국전에 대한 세계사적 재인식을 통해서 그 힘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일조선은 없죠. 눈에 보이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나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불만하는 마음속에 있고 머릿속에 있어요. 마음과 머릿속에 지옥이죠. 지옥을 만들면 자살합니다. 그게 국가적 단위로 되면은 국가가 자멸해버리고 해일조선, 이 해일조선을 없애는 방법도 한국전쟁을 제대로 보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버텨가지고 수백만이 죽고 당시 인구가 남북한 합쳐서 300만이었습니다. 300만 중에 10%가 죽었잖아요. 10명 중 한 사람 죽었습니다. 300만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버틴 우리인데
우리끼리 이렇게 살고 되느냐? 좀 우리의 선배 세대처럼 이제 뭐 손해병이 지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안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좋은 일을 좀 해보자. 가장 좋은 일은 통일하는 거다. 자유통일하는 거다. 그러려면 국내가 단합이 되어야 된다. 단합이. 이런 마음을 확산시키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역사관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뭐 개혁한다고 하는데 저 당은 개혁해야 될 게 뭐냐? 영혼을 개혁해야 됩니다. 새누리당의 영혼을 개혁해야 돼요. 새누리당이 제대로 된 정당이 되려면 당사에 이승만, 박정희 사진이 걸려야 됩니다. 나라는 김대중, 노무현 사진이 걸고 계세요. 그런데 새누리당이 이승만, 박정희 사진을 안 넣는다고 하면은 아니 이승만, 박정희가 김대중, 노무현보다 못합니까? 벌써 그런 마음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영혼을 깨야 됩니다. 영혼은 어디서 나오느냐? 역사관에서 나옵니다.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 영혼이 바로 서면은 정책도 바로 서고 말에 힘이 있습니다. 말에 힘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좋았지요? 네, 오늘 최고입니다. 나가실 때 꼭 생각문 구해가세요. 여기 지금 다음 25일 날은 미국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리고 요 새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숙명을 거부하다.